한국 잠수함 한 척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14 0km를 건너 캐나다 해군 기지에 닻을 내린 게 정말 단순한 수출 시연이었을까요? 헤드라인은 60조 캐나다 잠수함 잭팟에서 멈췄습니다. 일부 매체는 100조라는 숫자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거래의 진짜 무게는 60조든 100조든 그 자릿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릿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이 거래는 한국 방산의 좌표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4척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중에서 실제 작전이 가능한 함정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한 척입니다. 한 척. 한 척은 화재로 사실상 폐선됐고 나머지는 노후화로 승조원 훈련용으로 돌리는 게 한 개예요. 오늘은 이 한 척의 항해가 왜 단순한 수출쇼가 아니라 K방산 전체 좌표를 바꾸는 사건인지 표면, 동기, 그리고 그 너머의 결과까지 세 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의 항해가 아닙니다. K방산이 지상군 무기 단계에서 해군 무기 단계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점프하는 한 번의 도장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의 주력은 K9 자주포, K전차, 천무 같은 지상군 무기였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천궁, 신궁, 천룡 같은 미사일 분야예요. 저는 이걸 1.5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그 위로는 해군 무기 체계가 와야 합니다. 잠수함, 수상전투함, 그 다음에는 KF-21 전투기까지 2030년 이전에 이 확장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주류 언론은 그 자릿수에서 멈춰 있어요. 헤드라인은 60조 잭팟에서 끝나는데 그 60조가 실제로 6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아니면 그 너머에 더 큰 거래가 따라올지 그 구조를 짚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봐야 해요. 오늘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표면에서는 캐나다에서 지금 어떤 결정이 임박해 있는가? 동기에서는 캐나다가 왜 갑자기 12척을 들고 나왔는가? 결과에서는 이 한 척의 항해가 사우디, UAE, 그리고 중동 시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먼저 표면입니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경남 진해 군항을 출항했습니다. 괌과 하와이를 거쳐 5월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키몰트 기지에 닻을 내렸어요. 약 60일간 14, 0km를 항해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완전히 횡단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보통 우리 해군 잠수함의 최대 항속 훈련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와이 부근까지가 한계입니다. 그걸 절반 이상을 또 가야 닿는 거리를 이번에 단독으로 건너간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이 정조대왕함이라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대전함이라는 300톤급 호위함과 함께 그 거리를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어떤 무기 수출 시연에서도 보지 못한 그림입니다. 그럼 캐나다 측 사정을 보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4척, 1990년대 초반 영국 해군에서 인수받은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로부터 26년에서 36년이 지났어요. 한 척은 화재로 사실상 복구 불가, 명목상 가동 가능한 게 3척이지만 실제 작전 투입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총나라가 위나라를 막아야 하는데 막아낼 장수가 다 늙어버린 격이에요.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한번 화재가 나거나 결정적 고장이 생기면 다시 끄집어내 수리해서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캐나다 해군의 지금 그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신냉전 흐름에 맞춰 잠수함 전력을 4척에서 12척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12척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태평양 방면 한 묶음, 대서양 방면 한 묶음, 그리고 북극해 방면 한 묶음, 세 지역을 작전 초계해야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현재 결선은 둘로 좁혀졌습니다. 한쪽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잡은 한국 컨소시엄, 제한기종은 장보고 II 배치, I 수중 배수량, 사용 통급, 리튬이온 배터리에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더해서 무기항 잠항 기간을 21일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항속 거리가 7, 0L을 넘습니다. 캐나다 삼면 바다에 딱 맞는 사양이에요.
다른 한쪽은 독일 TKMS, 제한 기종은 212CD입니다. 하나 측은 계약 성사 시 2032년 선도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거기에 캐나다 조선산업과 학술기관까지 묶는 현지화 패키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함정 판매가 아니라 캐나다 방산 생태계의 한국 기술을 이식하겠다는 그림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30년 후속 군수 지원, 그러니까 MRO까지 포함해서 최대 60조 원, 최종 결정은 6월 말, 사정에 따라 가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막판입니다. 그런데 6월 들어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12척 전량을 한 나라가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글로브앤드메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6척 대서양, 한국 6척 태평양, 이런 6대6 분할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공식적으로 분할을 부인했어요. 단일 함대 운용의 규모의 경제가 압도적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부인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캐나다 정부 안에서 공식 입장과 실무 입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방위투자청 더그 구즈만 CEO는 최근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혼합 함대 도입 여부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해군이 주도해야 할 논의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거기에 더해 2025년 12월에 캐나다가 EU의 SAFE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이 자금이 잠수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어요. 작년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고 12월에는 캐나다 해군 주임원사가 한국 함모함에 직접 탑승해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한국 쪽으로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은 12척 전부를 가져가지 못하고 잘해도 6척, 어쩌면 4척으로 시작해서 후속 단계를 노리는 그림, 절반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60조 사업의 절반이면 30조. 그렇게 마무리하면 깔끔합니다. 헤드라인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한국 30조 수주 확정. 그런데 이게 이 거래의 본질일까요? 척수가 정말 핵심일까요? 한국 잠수함 수출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한국 잠수함의 해외 수출에 이렇다 할 사례가 없었어요. 과거의 대우 DSME 시절, 지금 하나오션의 전신이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독일 209급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보낸 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래가 업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하나오션 자신들도 그 거래는 거의 부각시키지 않아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손익이 안 맞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던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캐나다 거래의 진짜 무게는 12척이냐 6척이냐가 아니라 한국 잠수함이 자력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 사례로 수출됐다고 부를 수 있는 첫 거래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캐나다가 지금 갑자기 12척을 들고 나왔는지, 80년대 말까지 잘 돌아가던 그 잠수함 전력이 어떻게 30년 만에 사실상 0이 됐는지, 그리고 왜 그걸 다시 살리려는 게 바로 지금일까요? 이 질문 안에 거래의 진짜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늘 약했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미국과 함께 북미 해역의 수중 감시를 분담해서 빡세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구축함도 항상 크게 운용했고 훈련 강도도 높았고 전력 수준이 괜찮았습니다. 그게 탈냉전이 되면서 사실상 흐려졌어요. 90년대 이후 캐나다는 구축함과 호위함 위주로 전력을 유지했고 수중 전력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작전 가능 잠수함 한 척. 그 그림이에요. 30년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다시 호각이 울린 셈입니다. 그런데 신냉전이 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다시 살아나고 중국 해군이 태평양 너머로 발을 뻗기 시작해요. 캐나다는 네이토 일원이고 북미 방위 분담을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짚을 게 있습니다. 워싱턴과 오타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더 험해졌어요. 그런데 군 실무진들끼리는 그 정치 분위기와 별개로 자기들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북미 방위 분담량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정치권의 트럼프 갈등과 무관하게 잠수함을 사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압박입니다. 그럼 캐나다는 누구한테 사야 하나? 선택지는 둘로 좁혀져 있어요. 한국과 독일. 한국 측 카드는 명확합니다. 장보고 이 II는 지금 이 시점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고 실제하는 잠수함이에요. 도면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4영KM를 건너보낸 그 함정이에요. 독일 측 카드는 신형 212CD인데 이건 설계도 상에 존재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212CD의 성능을 검증하려면 그 앞 버전인 212급을 봐야 해요. 즉, 이 신형이 구형보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을 듣는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이 그대로 캐나다 버전으로 넘어간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군 실무 검증 단계에서는 큰 격차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작전 환경의 핵심은 북극해 작전이에요. 얼음 아래에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능력. 디젤 잠수함이 얼음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배터리 용량과 잠항 지속 시간이 결정적입니다. 장보고 EI 배치 Y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어요. 21일 이상 무기항 잠항이 가능합니다. 독일 212CD는 아직 그 수준의 리튬이온 통합을 실증한 함정이 없어요. 도면상의 사양과 진해에서 출항해 14영KM을 단독으로 갔다 온 실증 함정. 이 차이가 북극해 검증 단계에서 어떻게 드러날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진짜 변수는 잠수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발주의 대가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현지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60조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산업 패키지 딜로 확장된 겁니다. 독일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를 내세웠습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온타리오에 70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메르세데스는 캐나다로 테크 리튬과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캐나다로 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잠수함만이 아닌 자동차와 배터리까지 묶은 통합 제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무기 수출 협상이 아니라 양국 산업 전체가 맞물린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거래에서 한국이 한 척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K방산은 어떻게 되느냐? 지상군 무기와 미사일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못 나가고 1.5단계에 갇히는 그림이 됩니다. 사우디나 UAE가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도 약해져요. 첫 도장을 받지 못한 무기를 다른 나라가 먼저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래는 60조의 거래가 아니라 K방산 다음이시 본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한국방산이 지상군 무기 단계를 통과한 비결이 뭐였느냐? 첫 도장을 찍어준 거래 K구 자주포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K구의 첫 한 걸음이 2001년 튀르키예 수출이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실 원래는 독일 PJH-2000이 튀르키예와 협력 생산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9년 독일 내부 정치 이슈로 그 계약이 무산됩니다. 그 빈자리에 한국이 발빠르게 들어갔습니다. 2000년 MOU, 2001년 첫 계약, 280문 10억 달러. 그 한 거래가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그리고 작년에는 베트남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K군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적 수출일 500여 문, 15조 원 규모. K구의 성공이 단순히 가성비 때문만 아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구 운용국을 묶어 K구 유저 클럽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비, 부품, 공급,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생태계예요. 한 나라가 도입하면 그 다음 나라는 검증된 사용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 그 누적이 결국 글로벌 50% 점유율로 이어진 겁니다. 잠수함도 캐나다가
한번 도입하면 그다음 검증된 사용자 한 명이 추가되는 거죠. 잠수함도 똑같은 구조에 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래는 사실상 K9의 튀르키예 거래 같은 도장 역할을 못한 사례였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다릅니다. 네이토 회원국이고 G7 회원국이고 영미권 국가예요. 그리고 25년 전과 똑같이 독일이 경쟁자입니다. 똑같이 독일을 뚫고 한국이 들어가는 그림. 솔로몬 왕이 두 어머니에게 아기를 둘로 나누자고 한 적이 있었죠. 그건 시험이었어요. 근데 캐나다는 지금 진짜로 잠수함을 둘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6척이라도 가져가야 하는 현실의 셈법인 거죠. 이번 거래의 무게는 척수가 아니라 다음 거래의 문턱입니다. 잠시 그 말이 가라앉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래를 단순한 60조 잭팟이 아니라고 직감하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헤드라인은 자릿수에 멈춰 있고 진짜 변화는 그 너머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래의 문턱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가시화되어 있는 게 중동 시장입니다. 최근에 인도양 방면에서 미 해군 공격권잠이란 즉 포위함 초계함을 격침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멀리 벗어난 인도양 한복판에서 작전을 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 사우디는 그동안 잠수함을 연안 작전용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자기들 반도 근처에서만 작전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양까지 가서 매복하고 격침시키는 작전, 이게 실전 사례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잠수함 도입 요구 성능 자체가 바뀝니다. 2영통급이 아니라 3영통급 이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우리 장보고 투리아이가 정확히 3영톤급 배치 I2 기준으로는 수중 배수량사 0톤급입니다. 그동안 어중간한 포지션이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도양 실전 사례 이후로 그 어중간함이 갑자기 딱 맞는 사이즈가 됐어요. 그 다음이 UAE입니다. UAE는 원래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UAE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어요. 견제하려면 전투기 2종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중 전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막 자리 잡았어요. 함대지 미사일 전력, 잠대지 미사일 전력 양쪽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AUKUS 이후 네이토 회원국들의 잠수함 도입 흐름입니다. 영국, 호주, 미국이 핵잠수함 협력을 묶은 다음에 디젤 잠수함을 신규 도입해야 하는 네이토 중소 회원국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어요. 독일 TKMS와 프랑스 나발 그룹이 거의 양분하고 있던 그 시장에 한국이 캐나다 거래로 자리를 잡으면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은 잠재 시장이 한국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로 한국과의 거래 신뢰가 쌓여 있는 나라예요. K 전차, 천무다연장도 폴란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잠수함까지 얹히면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종합 패키지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거래는 거의 대부분 엠버고 보안 의무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오션이 주식시장에 공시하는 그 순간 그제서야 확인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UAE 거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헤드라인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 진행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을 떠나 60일간 14, 0km를 건너간 도산안창호함. 이게 단순한 시연 항해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캐나다 측에 보낸 메시지였고 동시에 사우디와 UAE에게도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도면이 아니라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 우리는 페이퍼가 아니라 실증된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 14 0Km를 단독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메시지. 이 항해를 가능하게 만든 건 해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산업 패키지 지원이었습니다. 정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K방산의 첫 도장을 받쳐주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야 할 게 있어요. 도산안 창호함의 14 0km 항해는 우리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림팩 2026 참가차 하와이로 들어가는 길에 미 해군과 우방국 해군이
그 항해를 직접 함께 봤어요. 거기에 한국 해군 제독이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맹 작전 능력의 일부로 인정받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캐나다 결정 이전에 미 해군의 시선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진짜 변화는 이 다음에 시작될까요? 캐나다의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가을,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이후에 사우디, UAE, 그다음 네이토 회원국들의 거래가 줄줄이 따라올지 아니면 이 한 건에서 멈출지 그 진짜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헤드라인에 보이는 60조라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빙산일 수도 있어요. 그 구분이 앞으로 1, 2년 안에 결정됩니다. 이번 거래의 무게는 척수가 아니라 다음 거래의 문턱이란 그 말이 1년 뒤에 어떻게 평가될지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K방산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